안녕하십니까, 하성규입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기로 약속된 그 작업, 그 두 번씩이나 앞자락만 깔고 얼른 본론으로 안 들어간다고 빨리 시작을 해달라, 이런 이제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의란 무엇인가, 원제 자스티스, 그 제1강, 본론 제1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때에는 정의라든지 무엇이 옳은 것이냐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혼자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만 선택을 하면 되고, 거기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굳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인도의 표류에서 혼자 살던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서 프라이디라고 하는 이제 소년을 만나게 되고,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해적들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만들고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위 혼자 살 때에는 사회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사회라는 게 형성되고, 이 사회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이냐, 우리 둘이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다. 그 무엇이 옳으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인간은 그래서 사회를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고민을 해온 겁니다. 샌델은 그런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정의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번 무엇을 인간은 고민하는가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정의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라는 사례를 들므로써 이 책의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장, 옳은 일 하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첫 장을 읽으면서 첫 장부터 참 읽기가 뻑뻑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앞에는 어떤 이제 인간이 고민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한 사례를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벼랑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사례가 나옵니다. 또 사례가 나와서 그 사례를 갑론을박을 하다가 또다시 무슨 기준을 또 얘기하게 돼요. 이게 자꾸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읽어나가시기가 첫 장부터 상당히 힘든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편의 이상 그러한 이 책의 흐름 그대로를 너무 의식하시지 말아라. 그 책의 한 챕터를 그냥 쭉 읽어 놓으시고 그 논리를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해 보겠습니다. 우선 옳은 일 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운을 띄는 그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인간 집단이 사회적 고민을 시작하는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여기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쓰여 있는 대로라면 5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지요. 이런 사례에 부딪히면 인간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민을 해결하는 그 3가지 기준이 있었다. 말하자면 고민을 해결하는, 곧 정의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 기준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기준으로 마지막에 행복기준, 자유기준, 미덕기준이라는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는 인류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가지고 고민해 왔던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제 1장을 매듭을 짓습니다. 결국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기준, 자유기준, 미덕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것들은 어떻게 상충했는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제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이 아무리 복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초점을 어디다 두고 읽으시면 이 책이 명징하게 읽힐 수 있느냐.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유라는 기준을 가지고, 미덕이라는 기준, 뒤에 가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평등론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미덕이라는 기준, 이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좋은 가치를 내가 대신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성공적으로 읽은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 책을 쭉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쉽게 독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챕터에 나와 있는 5개의 사례들을 간략히 보시죠. 여기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중점만을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이제 샌델이 들고 있는 첫 번째 사례로 플로리다의 이제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죠. 플로리다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많이 입는 미국의 지역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플로리다에 대형 허리케인이 왔을 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고 사례를 던집니다.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겠죠. 그래서 커다란 나무가 2그루가 어느 한 가옥을 덮쳤습니다. 그 가옥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주인은 당연히 일꾼을 불렀어야 했을 테고 그 일꾼은 수수료를 요구했겠죠. 근데 그 수수료가 무려 얼마를 달랬느냐? 그 당시에 보니까 나무 2그루를 치우는데 $23,000를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해도 한 2,5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나무 2그루 치우는데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250달러짜리, 평소에는 250달러짜리 한 25만 원 하던 소형 발전기를 구하는데 무려 2,000달러를 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40달러짜리, 1박에 40달러짜리 모텔에서 자는데 160달러를 요구했고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제 폭리 경쟁이 처참한 허리케인의 피해 와중에서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걸 놓고 과연 이렇게 요금을 받는 게 옳으냐? 아니면 가격 폭리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정해서 강력하게 이러한 폭리를 남기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게 옳으냐라는 논쟁이 가열차게 붙었던 겁니다. 그렇게 받는 게 맞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폭리를 남기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일감으로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아. 그렇게 받게 내버려 둬야 돼. 그래야지 거기 가면 비싼 돈 받고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비싼 돈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서비스업자나 건설업자, 장사꾼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되어야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피해가 빨리 복구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를 인위적으로 막거나 그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기간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 가격을 받는 것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듣고 보면 또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상위 군인에게 훈장을 주는 문제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장병들의 경우였는데요.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를 흘리고 외상을 심하게 입은 그런 병사들에게는 당연히 훈장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외상 후 증후군, 소위 트라우마를 앓는 사람들, 직접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전쟁터라는 것 때문에 환상에 시달린다든지 환청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트라우마를 앓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위 군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고, 육체적인 피해만이 피해는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도 피해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도 훈격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미국 국방성의 당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외상화되지 아니한 이런 이 외상에 대해서는 분포장할 수가 없다. 이런 논쟁이 이제 서로 각을 세우고 한참 동안 진행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피해자였습니다만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의 사태가 있었죠.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에 만들어낸 복잡한 금융 논리, 금융순환 논리, 물건 불리는 논리가 클레임이 걸리면서 발생한 금융위기 시대의 얘기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융그룹들이 마구 무너져 내렸습니다. AIG 그룹 같은 거대한 이런 이제 금융그룹들, 이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금융그룹들이 마구 무너져 내렸을 그때지요.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에 그 파급이 되게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심각하게 미쳤고, 우리도 그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조기 재정 투입이라든지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수선을 떨었던 그 시기인데, 미국이 그 당시에 입은 피해는 뭐 당연히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그 금융기관들이 정부에다가 구제금융을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우리를 지원해달라.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미국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재정으로 우리를 지원을 해달라. 말하자면 국민 세금으로 우리를 살려내라, 이렇게 종주목을 댄 거죠.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려내지 않으면 금융이 돌아가지 않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막대한 구제금융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제금융을,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어마어마한 상여금을 받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여금을. 그 속에서. 아니, 상여금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서 참 수고했다라고 해서 포상처럼 주는 급여라는 일반적인 관념들이 있는 그 시중에다 대고, 회사가 폭삭만 해갖고 세금으로 더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엄청난 저희들 상여금을 찾아간다. 뭘 잘한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논쟁이 이제 붙었었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쪽에서는 하냐 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인재들에게 지금 줘야 할 규정상에 있는 급여를 안 주면,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인재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규약에 대한 신용의 문제를 지킬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사회 구성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규정에 있는 대로는 회사가 망했건 어쨌건 돈이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다. 법에 의한 것을 법대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강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상스러운 욕설까지 나오면서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뒤집어졌었지요.
그래서 결국 결정됐던 상여금들을 상당 부분 많이 도로 반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에 가까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여기다가 또다시 이제 철학자들이 정의를 생각하는 쪽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제 우화가 이제 하나 여기 등장을 한다. 샌델이 이제 제시하는 우화인데, 이런 가정을 해보자. 이런 때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전차 운전사인데 전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 쪽에 내가 진행하는 쪽에 비상 연락이 되지 않았든지 통신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에 5사람의 인부가 철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경적을 울려도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그 거리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젠 브레이크를 잡아도 경적을 울려도 저 사람들을 들이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딱 보니까 옆에 비상선로로 빠져나가는 선로가 있었어요. 그 선로 앞에 보니까 거기는 인부가 한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5사람 쪽으로 당초의 진로대로 가할 거냐, 아니면 비상 전환을 해서 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정당하냐. 과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을 숫자로 더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문제. 우리는 그런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참 말 같지 않은 예인데, 참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우화를 보다 보면, 야, 그거 말 같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무슨 논리를 만들고 진실을 만든다고 그러냐, 이런 이제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기관사가 아니고, 그 전차의 운전수가 아니고, 여러분은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뚱뚱하게 체구가 엄청 큰 친구가 같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를 딱 밀어서 떨어뜨리면 이 전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만 내가 딱 밀어서 떨어뜨리면 5사람도 살리고 1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 하나 희생되면 되는데, 이런다면 당신은 그 뚱뚱이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 물론 이제 내 자신이 떨어질 용의도 있다. 근데 내가 떨어져갖고 나의 이 왜소한 몸 가지고는 어차피 저거 세우지도 못하고 나 하나까지 더 플러스해서 희생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섰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그냥 계속 하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사례로 들은 게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라는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은 뭐 지금까지도 미국하고 탈레반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이제 하사가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어린 염소치기들을 만납니다. 두 아이의 염소치기 아이가 염소들을 데리고 오다가 마주친 거예요. 이런 네이비실들의 적진에서의 교전 수칙에 의하면 부대가 이동 중에 만난 상대방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이유 없이 사살해야 되는 전투 규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탈레반에게 가서 이쪽의 이동 정보를 전부 제공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이쪽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니까 무조건 사살하라. 이게 그들의 전투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는 고민을 합니다. 애들이 어려. 야, 저런 꼬맹이들이 무슨 탈레반의 정탐이겠어? 그건 아니겠지. 게다가 이 하사가 아주 그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옆에 팀원들이 사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이 그들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들은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서 팀원들 거의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은 살아남았죠. 이 사람은 평생을 이거에 대한 그 후회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살았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전제로 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의 답이겠느냐. 과연 초과되는 이윤을 주장하더라도 그 시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보고 그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왕창 물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상위 군인들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엔 둘에게 모두 훈장을 줘야 되느냐, 어느 한쪽만 주어야 하느냐. 그 희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정말로 이 상여금이라는 것은 규정대로만 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야만 사회는 유지되는 것일까? 그래야만 사회는 좀 더 발전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일까?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사람의 숫자, 어떤 크기, 정량화한 크기에 의해서 정의라는 것을 판단하고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하나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나의 행위를, 공적인 행위를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반적 규범화된 것을 무조건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것만을 그대로 지키면 그것으로서 그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것일까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러한 기준들을 대강 추려보니까, 마이클 샌델의 기준에 의해서 추려보니까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기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냐, 또는 자유라는 기준,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 인간의 자유는 지상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 또는 인간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미덕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정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 이런 세 개의 기준 정도가 존재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각자가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위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갖게 된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래서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 어떤 것은 도덕적이라고 보고 어떤 것은 도덕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이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2장부터 이제 풀어가겠다. 그런 말의 첫 머리를, 실마리를 시작하는 단원이 바로 제1장 옳은 일 하기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동안 이런 주제를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아주 자유롭게.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나라면 이쪽 편을 들었을 거야. 나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거야. 그리고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강의를 쭉 들어가신다면, 아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행해온 이야기와 나의 생각이 이렇게 맞아가고 있고 맞지 않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틈새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여태까지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장에 갈 때까지 같이 생각하고 읽어 나가셔야 할 첫머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줄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